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구의 현대사상연구소에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치경제연구소 푸닉스는 2020년 총선 직후부터 지금까지 10여 차례에 걸쳐서 노동자 정치와 대선에 관한 연속 세미나와 토론회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러한 10차례에 걸친 세미나와 토론회의 총 결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은 이 유튜브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 민주화된 자본주의가 주로 서구 유럽이죠. 그래서 좌파 정당의 제도화 과정을 보겠습니다. 좌파 정당은 산업혁명 초기에 지배 세력이 노동자, 노동조합과 사회주의 세력에 대해서 탄압을 합니다. 반체제 세력으로서 탄압을 하죠. 근데 노동자들이 성장하기 때문에 더 이상 탄압을 계속할 때에는 이 체제가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이 반체제 세력들을 제도와 합법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배 세력들이 저희 노동자와 사회주의 정치에 대해서 포섭을 하게 되면서 제도정당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대공장 시대에 대공장 노동자를 노동자 군대라 그러죠. 대공장 시대에 노동계급이 엄청나게 성장하면서 사회의 다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동계급에 대해서 압박과 타협이라는 것을 병행하는데요. 바로 노동계급의 삶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 모델이 여기서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의 역할이 중시가 되고 노동계급은 자본가들이 만들어내는 그 상품을 소비하는 대중적인 소비자로서 큰 역할을 합니다. 즉 수요를 중시하게 됩니다. 1970년대부터 이 신자유주의 정책이 도입되는데 결정적으로는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세력은 더 이상 그 소련을 의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본가 독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이 타협보다는 노동계급을 압박하는 전략을 쓰면서 친자본 정책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제 신자유주의 정책이 되는 거고요. 공급 중심, 즉 자본가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노동계급에 대해서 회유 정책을 상대적으로 축소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있어 후기 산업 사회에 있어서는 노동계급의 정당, 노동자 정당들이 국가 권력을 지향하면서 보수 정당과 중도 보수 정당과 연립 정부를 형성합니다. 대표적인 게 독일 3인당이죠. 독일 기민당이라는 보수 연립 정부를 하고 사회주의 정당들이 삼인주의 정당과 같이 해서 후보 단일화나 연립 정부를 하게 되면서 국민 다수의 득표를 획득하기 위해서 우경화, 개량화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 노동자 정당, 좌파 정당의 발생기에 있어서 정당이라 함은 그 사회의 계급 분열, 노동자, 자본가의 계급 분열을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사회의 다수기 때문에 당연히 정치 세력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자본가들은 그걸 막는 진입장벽을 두게 됩니다. 이러한 진입장벽의 수준이 부르주아 민주주의, 결사의 자유죠. 정당 결사, 노동조합 결사의 자유, 투표의 자유, 보통선거권 이러한 것들로서 국가마다 다르긴 하지만 점차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수용이 되면서 이 진입장벽을 넘게 되면서 좌파 정당들이 성장하게 됩니다. 사회의 다수가 노동계급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노동계급들이 노동자 좌파 정당을 지지하기 때문에 제도정당으로 성장하면서 원내 교섭단체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단순한 진입이 아니라 정착 과정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보수 정당과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 요인을 보게 되면 정당은 아까 말한 대로 사회 계층과 계급의 분포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계급적인 것과 하나는 민족적인 겁니다. 그래서 계급적인 거는 노자 간의 갈등을 말하는 거고, 민족적인 거는 이제 국민국가적 요인인데요. 나라가 독립이 되었느냐, 아니면 독립되지 못하고 외세의 지배에 놓여 있느냐, 그리고 나라가 분단되어 있느냐, 통일되어 있느냐, 그리고 연방의 권력이 중요하냐, 아니면 지역의 권력이 중요하냐, 기타 인종, 종교 이러한 것들이 이 정당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좌파 정당 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정치 제도적 요인, 대표제는 뭐냐면 하나의 선거구에서 여러 명을 뽑느냐, 이럴 경우에는 소수 정당, 좌파 정당이 성장할 가능성이 높죠. 근데 하나의 선거구에서 한 명만 뽑는 거,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 같은 거죠. 그런 경우는 좌파 정당이 성장하기 힘들다. 선거연합을 합법화시키면 이중당도 이중정당을 합법화시키면 정당과 정당들이 연합이 가능하죠. 이럴 경우에 소수 정당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반영을 해서 유럽의 경우에 이러한 조건에 따라서 각각의 정당들이 다양한 형태로 성장하게 기본적으로 이 원내 정당 이상으로 주요 정당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요 정당으로 성장하면서 이제 집권을 원하게 되는데요. 이 집권을 하게 되면은 노동자표만 가지고는 집권하기 힘들다. 그래서 노동자표가 아니라 더 확대돼서 국민 일반의 표를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급 정당에서 국민 정당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이념적 쇠퇴기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 정당화가 된다. 노동자의 표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표까지도 요구하게 됩니다. 독일 3인당이 전형적으로 프랑스 사회당도 마찬가지고 영국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국민 정당화 경향을 갖게 됩니다. 그 배경 요인을 보게 되면 자, 후기 산업 사회에서도 노동계급의 위상이 약화가 됩니다. 노동자 군대가 주로 되는 게 아니라 화이트 칼라가 주가 됩니다. 굴뚝 산업이 쇠퇴하고 다양한 산업 그리고 이러한 노동자들 노동 형태는 공장에서의 집단 노동이 아니라 개별적 노동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자 계층이 분화된다. 자동화가 된다는 거죠. 집단 노동이 약화되고 고령화가 노동자들이 고령화됩니다. 민주노총이 고령화되고 있죠. 그리고 국가의 복지제도에 종속하게 되면서 노동조합이 역시 보수화가 되는 이런 상태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좌파 정당은 처음에는 사회주의 이 세력과 노동자들의 지지를 얻는데 이것이 다시 좀 더 우경화되면 노동자 정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 소위 말하면 농민, 그다음에 자영업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노동자 정당, 민중 정당, 더 나아가서는 노동자표를 근거로 해서 국민 일반 다수의 지지를 얻고자 하는 정당. 마지막으로는 이제 노동자라는 것도 부담스러워해서 국민 일반의 지지를 얻고자 하는 국민 정당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독일, 프랑스, 영국 이런 그 세 나라에 의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걸 민주화된 자본주의과의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게 되면은 자 그러면은 다른 유형의 경우에 유럽의 유형이 아닌 경우에는 지체형이 있습니다. 지체형은 정당이 형성됐는데 이 진입장벽을 넘지 못하는 겁니다. 제도 정당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 이거 이제 그래서 필리핀의 뭐 공산당 같은 거 있죠. 필리핀의 공산당 이게 지체형. 그리고 원내 계급단체로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 민주노동당 같은 경우 이런 지체형. 이 지체형의 이유는 부르주아 세력들이 진입장벽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압축형은 짧은 시간이지만 유럽과 같은 형태를 보여줍니다. 브라질의 노동자당입니다. 브라질의 푸티당. 브라질의 푸티당은 이런 그 노동자 정당식에서 민중정당, 국민정당을 해서 정권까지 잡죠. 이게 압축형입니다. 비약형은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형태인데요. 비제도권에 못 있다가 흑인들의 투표권이 인정되면서 순식간에 이제 권력을 장악하는 이런 비약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수 정당은 제도 지휘계급의 진입 장벽이 너무 강조한 경우 정치 제도가 너무 강하죠. 그래서 소선거구제 양당제. 미국은 소선거구제 양당제이면서 비례대표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정당, 좌파 정당이 제도화 정당화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소수 정당이 고착화되는 겁니다. 영국의 경우에 영국 노동당도 이러한 소선거구제에 있는데 이 노동당은 그거를 도입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이제 나중에 하겠지만 노동당이 소선거구제에서 돌파하는 과정은 중간 정당인 자유당과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원내 교섭단체가 되고 그 원내 교섭단체가 된 이후에 자유당을 경쟁하면서 자유당을 독재되는데 자유당은 아일랜드 문제에 있어서 즉 민족 문제에 있어서 보수적인 입장을 지니게 되면서 자유당이 몰락하게 됩니다. 자유당과 노동당이 연합을 했다가 자유당이 몰락하면서 노동당과 보수당 체제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과 같은 소선거구지만 좌파 정당이 집권까지 가는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 이게 미국과 성장하고 미국은 이게 성장하지 못한 이유는 미국의 연방제도와 관련돼 있다. 즉 영국에서는 노동계급과 자본가계급의 1대1의 대립관계가 형성되지만 미국에서는 다양한 형태, 연방 권력이 강하냐, 주 정부의 권력이 강하냐, 흑인 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 노자 간의 대립이 부각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노동계급이 자기의 지분을 확보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그 다음에 사회주의 정당은 이제 별도로 가게 되는 거죠. 소련이나 중국, 북한 같은 사회정당은 별도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영국, 독일, 프랑스와 한국의 좌파 정당의 제도화가 어떻게 비교될 수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온건한 포섭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지배계급들이 아주 유연한 입장을 보이게 되면서 노동자와 정당에 대해서 포섭을 하게 됩니다. 이런 형태. 그래서 이것들이 가능한 건 뭐냐면은 영국의 노동당은 처음부터 창당 시기부터 혁명세력, 막스주의 이거를 배제했습니다. 노동당 자체가 온건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영국의 지배계급은 그런 것을 포섭을 했다. 독일은 이제 사회주의자들을 탄압하는 법을 만들었죠. 제한적인 포섭 전략이다. 그래서 이 세력들이 사회주의 탄압법, 우리가 말하는 국가보안법이죠. 그거를 폐지시킵니다. 그 투쟁에서 승리한다. 그 이유는 노동계급이 성장하면서 인구의 다수가 되면서 이러한 노동자들이 독일의 3인당을 조직적으로 지지하게 되면서 더 이상 이러한 사회주의 정당을 불법화할 수가 없게 되는 상태가 됩니다. 1890년대에 이미 몇백만 명의 노동조합과 그리고 거기에 버금가는 독일 3인당이 성장이 돼서 득표율로 최고의 득표율을 가지게 됩니다. 득표율로 치면 제1당이 된다. 그 이유는 1900년대까지 독일은 제국입니다. 제국. 황제 치하에 있었다. 황제 치하. 그래서 부르주아 자본주의 정당이 발전하지 못했고 상대적으로 노동자 정당이 발전을 했다는 겁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완전한 포섭 전략입니다. 처음부터 사회주의 정당에 대해서 인정을 했어요. 다만 막스주의의 영향력은 적고 다양한 사회주의자들이 연합한 형태였다. 민주노동당은 국가보안법으로의 제한적 포섭 전략이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입니다. 그 주체를 보게 되면 영국 노동당은 노동자가 주도적이죠. 독일은 사회주의 세력이 주도입니다. 프랑스는 다양한 사회주의자들이 연합을 합니다. 민주노동당의 경우는 민주노총이 주도했지만 그 이후에 민주운동 세력도 있었고 사회주의 세력은 소수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 발생기 때의 정당을 보면
영국 노동당은 그야말로 노동자 정당입니다. 노동자 정당. 독일 3인당은 막스주의, 라살주의, 사회주의 정당으로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공산당도 사회주의 정당으로 시작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어떤 정당이냐? 노동자 정당이라고 보기 힘들다. 노동자와 민중들이 민중정당으로 시작했다. 민중정당. 이것은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좌파 정당들이 노동자 정당, 민중정당, 국민정당으로 변화되는데 민주노동당은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민중정당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국민정당으로 변화되는 속도가 훨씬 빨랐다. 우경화되는 속도가 훨씬 빨랐다. 그게 바로 민중정당이다. 왜 그랬냐? 한국에 분단 현실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에는 민주화 운동 세력과 통일운동 세력이 들어가고 처음부터 계급 연합적인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강령을 보게 되면 영국 노동당은 처음부터 혁명적인 것, 소위 말하면 이제 무장이라는 이런 부분을 배제했습니다. 온건사회주의였다. 처음부터 개혁했다. 나머지는 총론은 변혁적인데 강론은 개혁적이다. 그래서 이 강령상에 이러한 그 괴리가 있는 거고 이것은 이제 정치 노선이나 조직 노선에서 나오게 되면서 이것들이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혁 세력과 개혁 세력이 충돌하게 되면서 독일 3인당과 프랑스의 공산당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독일 3인당에서는 독일 공산당이 분당이 되고 자, 프랑스에서는 이제 그 프랑스 사회당에서 프랑스 공산당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혁 세력과 변혁 세력이 분당하게 되는 거죠. 이데올로기적 분화와 조직 분화가 이루어집니다. 민주노동당의 경우에는 이제 그 이념 분화와 조직 분화가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변혁적이냐 개혁적이냐보다도 이제 NLPD 형태를 냈대요. 이념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NL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번역적이죠. 왜냐하면 이제 그 북의 혁명 노선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NL식의 변형 노선을 가지고 있는 거고 PD의 경우에는 소련이 무너진 이후에 대부분 다 극소수의 그 사회주의 빼고는 대부분 다 삼인주의가 됐죠. 그래서 어떤 자주민주 통일, 자민통 이러한 그룹들과 정의당으로 대변되는 그 삼인주의 그룹, 심상정, 노회찬 이런 그룹들이 서로 분당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직적, 이념적 분화가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각 정당들이 어떻게 성장했나를 보게 되는 겁니다. 영국은 약한 단일 국가다. 미국은 강한 연방제인데 약한 단일 국가고 내각제, 소정부주의에서 아까 자유당과의 연대를 통해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원내에 진출했다 그랬죠. 독일 사민당은 이제 강한 연방 국가인데 역시 내각제인데 여기서는 그 정당 명부의 영향을 받죠. 독일 정당 명부 영향을 받고 초창기에는 아까 말했죠. 황제 체제이기 때문에 부르주아 정당이 강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전국적인 부르주아 정당이 강하지 못한 조건에서 노동자들은 전국적으로 단결했기 때문에 노동자 정당이 성장했다는 거고 그 이후에 2차 대전 이후에는 이 정당명부, 독일식 정당명부 제도라는 것 때문에 더욱더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프랑스는 이제 단일 국가죠. 단일 국가인데 약한 대통령제, 소선거구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그 프랑스 사회당이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이 있었다. 그 민주노동당은 이제 여기는 이제 강한 단일 국가이고 그다음에 강한 대통령 소선구제죠. 그래서 일부 정당 명목 비례대표가 있었기 때문에 일부 원내에 진입하지만 원내 기업단체는 되기 어려운 이러한 조건이 있습니다. 분당 과정은 아까 이제 이 설명을 했고 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이념과 조직인데 특히 민주노동당은 의석 경쟁, 정당 명부 의석 경쟁을 통한 국회의원 배지를 달기 위한 경쟁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권력 투쟁이죠. 이걸 패권이라고 그랬죠. 패권. 그래서 의석 경쟁, 대통령이 되기 위한 투쟁이 이 패권 논쟁으로 벌어지고
노선 갈등은 이제 친북 논쟁으로 벌어집니다. 근데 원래는 이제 패권이 근본적인 거고 이 패권 논쟁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노선 갈등, 친북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친북을 빌미로 해서 노회찬, 심상정 이런 분들이 탈당을 했죠. 분당을 했는데 나중에 또 통합진보당하면서 같이 만나죠. 그렇기 때문에 친북 논쟁은 이념 갈등은 명분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의석 경쟁, 즉 패권 부분이 강합니다. 지금 노선이 완전히 다른 국민참여당 계열과 같이 정의당을 하겠죠. 그래서 친북이기 때문에 노선이 달라서 분당했다는 그거는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의석 경쟁으로 인한 분당이었고, 즉 패권 투쟁이었고, 이념 투쟁은 그것을 정당화시켰고, 대중들에게는 이념 투쟁으로 나타났지만 실제 당사자에게는 패권 투쟁입니다. 성숙기로 보게 되면 이러한 영국 노동당은 처음부터 3인주의 정당, 혁명 노선을 배제했다. 그래서 민중정당, 국민정당으로 발전했다는 거고. 독일 3인당은 처음에는 혁명 노선이었죠. 근데 3인주의로 변화됐다는 거고. 네, 프랑스 공당당도 이제 이 혁명 노선이었다가 중간에 진보적 민주주의, 즉 유럽 꼬미니즘입니다. 크루시초프가 유럽에서는 의회를 통한 혁명도 가능하다. 그래서 유럽의 특성을 인정해서 진보적 민주주의가 바로 의회를 통한 혁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건 공산주의를 받아들였다. 민주노동당은 이제 그 원내에 진입한 이후에 3인주의 정당이 되는데 PD들은 이제 3인주의적 경향이 강해지고 그다음에 이 NL들은 이제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노선을 채택하고 역시 의회를 통한 혁명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숙기에게 보게 되면은 이제 노동당은 자유당과 후보 단일화를 했다가 자유당을 극복하게 되면서 보수당과 이당 체제를 하게 되고 독일은 다당제에서 연정으로 나왔게 됩니다. 처음에는 소연정이라는 거는 독일 3인당이 중도 세력과 연정하는 거고 대연정은 보수 세력과도 연정하게 됩니다. 프랑스 공산당에 대해서는 이제 역시 다당제했는데 야권 연대, 후보 단일화 이것이 연립정부도 이제 소선거구제를 후보 단일화의 문제로 돌파했다. 민주노동당 같은 경우도 역시 이제 다당제에서는 야권 문제, 후보 단일화 이렇게 했고 최근에는 이제 과거에는 NL 경향에서만 연립정부를 주장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심상정 노회찬 부분에서도 3인주의적 PD들도 연립정부를 주장하게 된 이런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좌파 정당의 제도화 진앙에 따른 최상급 노조와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발생기에서는 독일 3인당은 라살과 마르크스를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세력이 노조를 주도해서 이 노조를 당에 종속시켰습니다. 영국 노동당은 노조가 당을 건설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으로 치면은 노조에게 손배가압류를 하는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노조가 손배가압류법을 폐지할 필요가 있어서 즉 국회의원을 가질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노조가 당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 노조는 경제주의였기 때문에 당의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 걸 기본 방침으로 했다. 즉 당이 노조에 대해서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프랑스는 이제 노조가 생피컬리즘에서 비정치적인 성향을 가져 노조와 당이 각각 무관하게 성립했다는 겁니다. 민주노동당의 경우는 노조가 사회주의 세력, 민주화 세력, 통일 세력과 함께 민중 세력과 함께 만들었다. 관계 설정해 보게 되면 독일 3인당이 처음에는 당이 우위였는데 마나임 협정으로 인해서 당과 노조가 대등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당이 사회주의 세력이 노조에게 정치적 총파업을 요구했는데 노조는 이 정치적 총파업을 부담스러워하는 정치적 총파업은 국가 반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체포되면서 노조가 탄압을 받는다. 노조에서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총파업을 할 때는 총연맹과 협의를 해야 된다. 총연맹의 대등한 관계를 요구하면서 이것이 마나임 협정으로 인정이 된 겁니다. 영국 노동당은 처음부터 노조가 당의 내부에 관해서 관여하지 않아서 이 원내 노동당,
즉 국회의원 중심으로 노동당이 진행되면서 이 자율성을 처음부터 보장되었어요. 프랑스의 경우에는 이제 아미앙 헌장에 의해서 당과 노조는 분리되고 노조에 있어서 정당들의 활동을 제한했습니다. 정당을 개척했는데 근데 총파업을 한번 했더니 이 총파업에 대해서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서 국가가 무자비하게 탄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노조는 자기를 지켜주는 당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정치 세력이 있어야 돼서 국가 권력을 장악해야 한다고 인식하게 되면서 이후에는 이 노조가 정당에 관한 입장을 바꿔서 정당, 사회당과 협력하는 관계를 가졌습니다. 민주노동당의 경우는 이제 노조가 민주노동당을 만드는 데 주도했고 노조가 당을 배타적으로 지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노동운동은 민주노총이, 정치는 민주노동당이 이렇게 해서 대리주의가 확산되는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성장기는 아까 다 했는데요. 혁명파, 노자룩센부를 축출하고 사민주의적인 그 독일 3인당과 역시 사민주의적인 총연맹이 동반 성장하게 됩니다. 영국은 처음부터 개량기. 프랑스는 이제 당의 이후에 이제 그 프랑스 공산당이 되면서 CGT가 당에 종속이 됐었는데 이 프랑스 공당이 친소 노선을 갖게 되면서 대중들의 지지를 잃게 됩니다. 특히 이제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그다음에 그 중국의 천안문 사태에 대해서 프랑스 공산당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못하게 되면서 지지를 많이 잃게 됩니다. 이렇게. 민주노동당의 경우에는 이제 원내 진출 때까지는 민주노총과 같이 갔는데 민주노총 가서 했는데 원내에 진출한 이후에는 낮에는 자기네들은 민주노총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지지를 얻는다 이렇게 말. 밤에는 민주노총한테 가서 돈하고 사람을 빌려달라고. 그래서 점차 이제 민주노총을 비판하면서 노조와의 거리두기라는 이 노조와의 거리두기라는 이 표현 자체가 사실은 이제 이 독일, 영국, 프랑스에서 똑같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그 노조와 그 공식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과시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의 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낮에는 노조와 거리를 두게 하고 밤에는 노조의 지지를 요구하는 경향, 이러한 경향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성숙기의 경우에 보면은 성숙기의 경우에 보면 이제 당과 노조가 대타협하거나 이제 긴장 관계를 여전히 유지하고 이제 당에 종속되는 게 아니라 당으로부터 일정한 자율성을 획득하면서 협력하지만 이제 긴장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프랑스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프랑스는 친소 노선 때문에 프랑스 공산당이 추락하면서 프랑스 CGT도 추락하게 되는데 그래서 CGT가 그런 문제를 고려해서 이 공산당과 공식적인 관계를 해소하게 됐다. 신소적인 프랑스 공산당 같이 갔을 경우에 자기들의 지지율이 하락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관계를 해소하게 됩니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 성숙기로 진입하지 못하고 관계가 소멸되죠. 관계가 소멸되는 결정적인 계기는 국민참여당과의 통합,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에서 3인주의 노선으로 갔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이 반발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민주당과의 무조건 단일화를 했죠.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민주노총의 반발을 되면서 결국은 이제 국회의원을 쟁취하기 위한 거는 부정선거 논란까지 가면서 진보당이 폭력 사태를 되게 되면서 내부인이 되게 된다. 그래서 진보당이 국가의회에서 2014년 12월 달에解散이 되는데解散되기 전에 이미 사실상 민주노동당을 계승한 진보당은 무력화되는 내분에 의해서 무력화된다. 그래서 이제 공식적인 관계가 이렇게 당과 노조가 해소하는 일반적인 게 관계인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 그러면 노동자 정당, 좌파 정당이 그 집권에 가까이 가기 전까지는 양 세력이 당과 노조가 동반 세력을 하는데 집권하게 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집권하게 될 때는 당은 노동자의 표뿐만 아니라 국민의 표를 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니네들이 파업도 좀만 하고 임금 인상 수준도 좀만 하니까 전체 국민의 복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총연맹을 설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총연맹이 그러한 설득을 받아들여서 그 좌파 정당의 집권에 함께하지만 집권한 좌파 정당은 계속해서 총파업이라든가 임금 인상 투쟁에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게 되면서 총연맹 내에서는 이제 비합법 파업, 와일드캐치 파업이 일어나게 되면서 총연맹 자체가 단결하기 어려운 조건이 됩니다. 결국은 이러한 것들을 여러 차례 겪으면서 총연맹은 이 좌파 정당이 집권했을 때 집권당 정부를 지지해야 되는 그러한 모순에 빠지기 때문에 그러한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서 좌파 정당과 공식적인 관계를 해소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 모두 다 나타나는 형태죠. 민주노동당은 그 전에 가기 전에 이미 이제 그 내분이 돼서 관계가 파탄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정리를 하게 되면 민주노동당은 그 분단 그리고 미국의 지배 아래 있다는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국민국가가 완성이 되지 못했다. 국민국가의 미완성이라는 것은 통일이 되지 못했다는 거고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완성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한국적 특성에 인해서 서구의 노동자 당에 비해서 10년 만에 조로화돼서 15년도 안 돼서 사라졌다. 그래서 처음에 출발한 게 노동자 정당이 아니라 민중정당으로 했기 때문에 더 빨리 무너졌다. 민중정당의 이유는 민주화 운동 세력과 통일운동 세력이 같이 가는 계급 연합 정당으로서 민주정당이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의회주의, 국회의원이 되기 위한 경쟁으로 노력했다는 거죠. 그 통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미 유럽에서는 사라진 NLPD에 관한 이런 이념적 조직적 갈등이 아직도 남아있다. 전근대적인 정파라는 것은 소위 이 국민국가를 완성하지 못한 민족 모순과 계급 모순이 유럽의 경우는 이미 극복이 돼서 이제 계급 모순을 주로 하는데 한국의 경우는 분단의 문제, 미국의 개인 문제가 있으면서 민족 모순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는 그래서 전근대적인 정파와 경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국가가 이와 같이 이제 제한적인 그 포섭 전략, 국가보안법 같은 게 있는 거죠. 결국은 진보당을 해산하고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완전히 발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체제 세력이 완전한 제도권,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가의 탄압을 자, 노동자 조직과 민주노동당이나 통합진보당의 선거 결과를 보겠습니다. 정리하면은 민주노동당으로 하나의 정당이 됐을 때 원내 정당이 하나로 통일되었을 때도 득표수는 전체 노동자의 10% 정도 수준, 즉 전체 노동자 중에 조직된 노동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합한 겁니다. 이 조직된 노동자 수준, 즉 10% 수준의 지지밖에 못 받고 있다. 유럽의 경우에는 최소한 30% 정도의 수준까지 노동자 표를 얻습니다. 그래서 노동자 표가 30% 정도 우리로 치면은 뭐 1,700만이라면 30%면 어떻습니까? 500만 표 정도를 얻고 나서는 이제 노동자 표를 얻는데 어느 정도 한계를 보이면서 민중정당화, 국민정당화 경향을 가게 되는데 민주노동당의 경우에는 30%는커녕 10%밖에 안 되는 조건에서 특히 대선의 경우에는 3%에 멈추고 있죠. 그러한 조건에서 그 민주당과 후보당이랑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이라는 우경한 노선을 겪어서 조로화가 됐다는 겁니다. 주요 국가의 노동조합 조직률과 단체 협약 적용률을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 노동자표를 얻는데 이 노동조합 조직률이나 단체 협약 적용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프랑스는 노조 조직률이 낮지만 단체 협약은 90%인데 단체 협약의 확장률이라고 하는데 모든 사업장별로 단체 협약을 적용할 최상급 노조를 선택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민주노총 조합원이 아니지만 노사관계에 적용될 단체 협약은 민주노총의 단체 협약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민주노총이 파업을 하면 자기들은 파업 안 하도 민주노총의 파업 성과를 자기들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민주노총의 파업을 지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이제 철도나 이런 대중교통기관이 파업을 하더라도 우리는 이제 민주노총을 욕하는데 프랑스 노동자들은 우리를 위해서 투쟁을 해주는 거다. 상대적으로 파업에 대해서 호의적이다. 이게 바로 단체 협약의 확정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노조 조직률과 단체 협약의 적용률이 차이가 나는 경우는 대부분 확장형입니다. 프랑스의 경우는 이제 중앙에서 자본가의 대표와 노동자의 대표가 교섭을 하는데 대다수의 사용자가 이 중앙 교섭에 참여함으로써 단체 협약 적용률이 높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이제 이런 확장효가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조 조직률과 단체 협약 적용률이 똑같다. 딱 노조 정도 수준에서 노동자들의 그 득표를 얻고 있다. 그래서 서구와 달리 한국은 전체 노동자 중 노동자당을 지지하는 비율이 너무 낮아서 노동자당이 노동자를 기반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즉 노조의 조직률이 확대될 경우에 노동자 좌파 정당에 대한 노동자의 지지율도 확대된다. 그래서 노동자당은 이미 서구에서는 생명을 거의 다했지만 한국은 아직도 유입니다. 따라서 민주노동당과 같은 폭넓은 노동자 중심의 진보 정당을 다시 건설할 필요가 있다. 국민참여당과의 통합, 민주당과의 후보 단일화로 인한 그러한 부작용 때문에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이 내분 상태에 빠진 것에서도 보듯이 그러한 것들은 그 시기상조다. 전체 노동자의 30% 정도의 지지를 받을 때까지는 노동자 중심성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중도 보수와의 전면적인 후보 단일화라든가 연립정부의 주장하는 건 시기상조다. 정의당이 이미 그런 게 주장을 하죠. 그래서 민주노당과 진보당이 그렇게 된 이유는 집토끼라는 노동자 표를 최소한 30% 얻기도 전에 산토끼, 정체가 불투명한 일반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우경화 노선을 함에 따라서 조로화돼서 내분으로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 새로운 노동자 정당도 전체 노동자의 약 500만 표 정도를 얻을 때까지는 노동자 중심성을 분명히 하고 보수 정당과의 후보 단일화든지 연립정부 이러한 것들은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그 노동자 정당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발전된 자본주의가에서 노동자 정당이 사회 변혁에 관한 그립을 제일 그래도 과학적으로 제시한 사람은 그람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람시의 이론을 이와 같이 도표로 만드는데요. 그람시에 따르면 이제 이 시민사회라는 게 있습니다. 단지 이 국가가 이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에 의한 폭력적 관계가 아니라 이 시민사회라는 비폭력적 관계를 가지면서 지배와 피지배가 구조화된 폭력이 아니라 이데올로기로 구조화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런 시민사회에서 그래서 변혁을 이끌어가는 사회주의 정당이 필요한데 이 사회주의 정당은 유기적 지식인의 총체다. 이 유기적 지식인이라는 이 사회주의 정당의 지식인이라는 것은 전체 노동계급 피지배계급을 인도한다는 거죠. 피지배계급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다. 그래서 당이 노동계급, 피지배계급을 인도하는 안내자의 역할, 즉 지식인의 역할을 한다. 유기적 지식인의 총체가 정당이라는 거고, 이 정당이 사회를 변화시킬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비동전과 진전이죠. 비동전이라는 것은 소련이나 중국과 같이 노동자 농민의 동맹을 통해서 무력으로 일시의 권력을 타도하는 겁니다. 이건 노동자 소비에트, 농민 소비에트 노동 동맹을 기본으로. 진지전에 이제 유럽은 소련과 달리 부르주아 민주주의, 자본주의가 국가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구조화됐다. 소련의 경우에는 그 봉건주의에서 자본주의로 바로 갔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사회 전반에 구조화되지 않기 때문에 기동전으로 유격대와 같이 기동적으로 일시에 국가 권력의 상층을 장악하는 방식으로 혁명이 가능하지만 유럽의 경우에는 국가의 권력을 갖는다 하더라도 사회 전반에 부르주아가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회 전반을 번역하지 않는 이상 국가 권력만 갖는다더라도 바로 실패한다. 다시 말해서 선거를 통해서 국가 권력을 가진다 하더라도 다시 다음 선거에서 지게 되는 거죠. 자본주의 체제가 공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본주의 체제의 전반적인 것들을 점차적으로 그 변화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진지전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정당은 러시아의 정당과 달리
결정적인 순간에는 기동전을 통해서 하겠지만 일상적으로는 이 진지전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진지전에서는 이데올로기 투쟁이 가장 중요하고 중간층이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이러한 중간층 자영업자와 전문가 집단을 포섭을 시켜야 된다. 자기한테 동맹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 지식인 집단, 여기서 말하는 지식인 집단은 사회주의 지식인이 아니라 각종 이데올로기를 생산하는 교육, 언론, 종교 이러한 이 지식인 집단을 사회주의자로 만들지 못하더라도 이 지식인 집단을 우파의 경우에는 무력화하고 중간파는 포용하는 이러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혁명에 있어 기본 집단 혹은 지도계급이라고 하죠. 노동자고, 이 노동자가 혁명을 하기 위해서는 동맹 세력이 필요한데 이것들이 농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자 농민이 중심이 돼서 적대 집단인 자본가를 고립시켜야 돼요. 어떻게? 중간층을 전체하는 과정. 이 중간층은 푸티부르주아 자영업자들이죠. 그다음에 전통적인 지식인과 전문 직업인 이런 것들, 변호사나 의사나 이런 교사 이런 것들을 이러한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회주의 정당이 바로 이제 대중적인 사회주의 정당이 노동자당이 되는 거거든요. 이 노동자당은 농민을 중심으로 해서 노동자를 중심으로 해서 농민과 동맹관계를 맺는 정당. 그래서 이걸 이제 정당의 형태로 보게 되면은 남아공이 유형인데요. 남아공은 이제 이중당적을 허용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왜 이제 남아공을 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냐면 남아공은 인종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급 문제 말고 계급 모순 이외에도 민족 모순, 인종 모순이라는 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볼 때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남아공의 경우에는 공산당, 그다음에 남아공의 그 민족전선이죠. 민족회의, 그리고 총연맹. 이것들이 이제 3자가 서로 그 연합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중당적으로 허용됐기 때문에 민족회의에, 즉 민족전선에 공산당 당원들이 들어가서 이중당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전선이 바로 이제 대중적 진보정당이고 그 안에 공산당, 사회주의자 세력들이 이렇게 쫙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정당이 허용할 때 이렇게 저희 말에 입당 전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입당 전술. 공산당이나 사회주의 정당이 독자적으로 성장하기 어려운 조건에는 이런 입당 전술. 이중당적이 불가능할 때는 사회주의 정당이 따라가겠죠. 대중 정당과 사회주의 정당이 분리된.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대중전선입니다. 투쟁체. 우리를 치면 뭐 민중연대 이런 것들, 공동행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각각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활동하는, 투쟁하는 이제 노동조합이라든가 농민조직, 청년조직들이 이런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중당적의 문제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사회주의 세력과 어떤 그 대중적인 진보 정당의 세력이 관계가 형성되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이중당적이 허용되지 않죠. 이중당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회주의 세력이 대중정당, 대중적 진보 정당이라는 부분에 입당 전술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주의 이 정당이 독자적으로 따로 갔을 경우에는 남한 사회에서 이 사회주의 이 세력들은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중과 같이 가야 되는 입당 전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자 정당이죠. 노동자 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주의 세력이 주도하는 노동자 정당을 건설하는 것이 바로 한국형이고 이 한국형에 접근된 게 남아공의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보면 이제 이중당적이 만약에 허용이 되면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되죠. 사회주의 정당과 대중적인 진보정당이 있으면서 여기에 가서 입당 전술을 쓰면 되는데 이중당적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노동자당을 건설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노동자당은 결국은 사회주의의 연합 세력과 그다음에 사회주의에는 아직 접근하지 못한 노동해방과 반자본이라는
다양한 세력들이 같이 있는 조건에서 이러한 연합 세력들의 형태, 연합 정당이기 때문에 집단 지도체제가 불가피하다. 민주노동당도 집단 지도체제였습니다. 그들의 최고위원회 집단 지도체에서 총 다수로 선출된다는 것은 그 소수 세력도 다수 승자 독점이 아니라 다양한 세력도 자신들의 최고위원을 선출할 수 있는. 그래서 7명의 최고위원을 종다수로 한다면 1등 세력부터 7등 세력까지 지도부에 나갈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 중앙이 있고 이제 각각의 부문들을 조직하고 투쟁을 하는 중간 단위의 투쟁체가 있겠습니다. 노동자 동맹, 소비에트, 청년 학생, 지식인 동맹, 다 이게 소비에트에 해당하는 겁니다. 꼬민 지역 정치 꼬민이에요. 이런 소비에트에 해당된 것들이 대중적으로 된다. 즉 당은 이 소비에트를 통해서 대중적으로 제일 조직이 노동자들과 대학 조직, 그리고 지방 지식인 단체가 되겠죠. 그래서 당은 이렇게가 안 되고 민주노총은 어떻게 가냐? 민주노총은 그때 말하면 정치적인 노동운동을 이끌어가는 내셔널 센터가 되는 유럽에 가게 되면 민주노총 빌딩이 있습니다. 총명령 빌딩이 거기에서 다양한 정치적 노동운동이 있어서 투쟁과 정책, 선전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되는 우리는 아직 그렇습니다. 민주노총은 향후에 정치적 노동운동의 내셔널 센터가 바꿔야 지나가는 거고. 한국의 좌파들은 어떤 길을 걸어왔냐? 80년대를 통해서 다양한 세력들이 형성됐죠. 간단하면 PD와 NL이라는 이러한 세력들이 이제 형성, 그것들이 대부분 이 국민 승리에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거 노동자의 힘 이런 분들도 이제 국민 승리에 있었던 거고, 그래서 여기 국민 승리에서 다 같이 있었는데 국민 승리가 우경화되면서 이런 나라라 코리아 이런 문제가 국민 승리에서 일부 세력이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노동이 떨어져 나오고 민주노동당 원래 국민 승리는 다 같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노동자의 힘이 쭉쭉 변화가 되면서 교육당으로 이제 일단 민주노동당은 이제 진보신당이라는 통합진보당은 특히 국민참여연대는 중도정당, 중도보수정당, 친자유주의 정당을 결합했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반발한 이제 정당들이 진보신당, 노동당으로 진행되고, 그 통합진보당이 해산된 이후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경기 동부를 중심으로 민중당, 부울경을 중심으로 한 민중연금이 합쳐서 진보당이고요. 그다음에 통합진보당 내에 일부에 있었던 세력들이 코리아연대에 있던 세력들이 중심으로 민중민주당. 그래서 지금 현재 단위는 진보당, 민중민주당, 그다음에 정의당, 노동당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당들이 사실은 이제 하나의 노동자 정당으로 되는 게 원칙적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되게 어려운 문제죠. 통합은 어렵고 연합의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형태로 가는 거고, 연합의 형태, 물론 장기적으로는 노동자 정당 건설의 현재로서는 연합으로 갈 수밖에 없고, 사회주의 세력들이 그 연합을 했을 때 그것은 바로 노동당과 번역당이 중심된 사회주의 대중정당을 건설하고 이 흐름으로 현장에서는 현장 결집체, 좌파 결집체, 노동당과 번역당이 중심된 사회주의 정당으로 분석됩니다. 진보당은 이제 주체 사회주의자나 민족적 사회주의자들이 가지고 포함으로 존재. 이러한 것들을 소위 NL이라는 자민통일하는 것들을 통일해가는 집중해가는 과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와
정당과 진보정당은 자기 조직적인 것을 가져가면서 조직적으로 이후에 재선하는 과정에 따라가게 되는데 삼인주의는 좀 다르다. 삼인주의는 현재 정의당에서 자유주의, 그죠? 국민참여당들하고 같이 연합하고 있는데 이건 이념적으로도 이질적인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신상정 노회찬을 통해서 유지가 되는데 노회찬 없어지고 신상정도 이후에 더 이상 정치 활동을 못하게 되죠. 정년을 맡게 되니까 나이가 있으니까. 근데 신상정을 이어받을 다시 말해서 지역구에서 당선될 사람이 지금 현재에서는 그래서 정의당의 경우에는 독자 체제가 약하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당선된 사람은 비례대표를 더 강하게 되면서 국회의원 자체를 취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총선이 진행될수록 점차 득표율이 약해지고 제가 볼 때는 신상정 있는데 총선을 한 세 차례 정도 할 경우는 원내정당을 유지하기 힘들고 원내정당이 유지하기 힘들 때 득표율이 되기 힘들 때는 결국은 정당은 사라지게 될 가능성이 이 두 개의 정당과 다르게 돼서 이 당은 정당은 제일 적극적으로 재단하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걸 합쳐서 장기적으로는 어떤 대중적 진보정당이나 하나의 노동자당을 만들어야겠지만 당장은 연합을 할 수 없죠. 연합정당 이중당적으로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되게 어렵죠. 어려운 문제다. 지금까지는 연합정당이라는 게 구체화되지 못했는데 2020년 총선에서 비례 선거연합정당이 나타났죠. 그래서 현재는 그 정의당이 그 진보 진영의 투쟁의 성과인 제도정당의 국회의원을 독점하고 있는데 이후에는 아마 이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30석에서 47석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진보 진영에서 연합정 비례용 선거연합정당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2020년에 그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고 2024년 총선이 있는데 이런 권력의 집권 이후에 사회주의 세력이 특히 대선을 어떻게 대응하냐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2012년에 그 사례를 보고 그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간단히 말하자면 노동자 대통령 후보 운동을 했죠. 그런데 사회주의 세력이 김순자가 분열이 됐고 그 사회주의 세력이 주로 결합한 데가 이제 그 김소연인데 득표율이 0.05%. 그리고 이 김순자는 0.6 합쳐도 0.2%도 안 됐죠. 흑당하는 득표로 득표율을 볼 때는 완전히 그 패배했다는 거죠. 김소연의 경우에 대선을 통해서 당원으로 나아가자고 했던 목표가 있었는데 바로 그게 변형보험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변혁당으로 대선 이후에 창당 과정까지 갔지만 이름은 창당했지만 그 당대로 봤을 때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하지만 2012년에 사회주의 세력이 대선에 실패했다. 여기에 대한 효과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실패의 가장 중요한 건 분열이죠. 효과가 강하기 때문에 2017년 촛불 투쟁 직후에 2017년 대선에 사회주의 5만 들입니다. 노동당과 민주당의 중심이 돼서 대선 대응하고 발표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연합정당, 노동당과 변혁당,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다양한 사회 세력이 같이 해서 사회주의 연합정당을 공사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사실 이제 코로나 전부터 좌파 현단주의자니까 변혁당의 사회주의 대민정당 건설 제안이라는 부분에서 연대연합이 그런 시도가 쭉 있어왔습니다. 토론회도 있었고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에서 이제 좌파 후보를 만들어냈죠. 그래서 3등을 했지만 20%에 가까운 지지를 확인했고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이영규 후보를 중심으로 한 좌파 대수제가 전국적으로 지금 있습니다.
전체 흐름은 좌파 결집제와 노동당과 번영당의 사회주의 대중공단 관계 흐름이 있다. 이것이 같이 만나야 된다는 거고, 조직적으로는 그리고 대선에 있어서는 이 세력들이 김순자나 김소연이 아닌 노동자 대중의 후보 지지를 받는 자신들의 후보를 만들어야 된다. 노동당과 번영당이 후보를 제안하는 상품입니다. 이유가 하나의 시나리오인데, 그래서 강력한 후보, 사민주의적인 그 심상정과 그리고 그 NL적 공약에 강한 김재현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후보를 만들어내서 이런 민주정당을 제안하면서 대중성을 획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의 상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영주 선거를 기본으로 해서 확장되고 있는 좌파의 주체가 중요한 게 이제 좌파에서는 또 이름과 주체는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좌파 네트워크가 필요하겠죠. 좌파 네트워크는 정치적인 피닉스가 중점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좌파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좌파 매체와 좌파 네트워크. 이러한 것들이 잘 돼서 하나로 결합할 수 있다면 노동자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서 공동수정으로 갈 수가 있다. 이러한 공동수정에서는 이제 한국 사회의 대전환에 대한 그 노동자 요구와 기후라든지 이런 거겠죠. 4차 산업. 한국에는 이제 대규모 공장 노동자가 쇠퇴해지는 세대교체가 이제 노동운동 세대교체에 되는 것들이 그래서 노동자 대통령 후보를 만드는 추대운동을 해서 이러한 노동자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 60수준으로 어떤 수준이 높은 사람 안건석까지 자기는 많은 사회주의 대중정당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면 노동자 대통령 후보만 지지하는 그런 대선. 그래서 사회주의 대중정당 공설이라는 조직과 그다음에 노동자 대통령 후보 운동이라는 정치 주장을 분리를 해서 정치 주장 노동자 대통령 후보는 전체 노동자를 상대하지만 그 중에 일부를 사회주의 대중정당에 일부로. 그러면 이제 대선에서는 아무래도 득표율이 문제인데 이 득표율에 있어서 그 중간층 2020년 총선에서는 이 중간층들이 민주당이 주도하는 무성정당의 일부 참여했거나 참여를 다 실패했죠. 그래서 현재 이런 중간층들은 시민과 녹색 진영은 대선에서 민주당을 지지하기 어려운데 그렇다고 자기들이 후보를 내기 어려운 그 노동자 민중의 대통령 후보가 단일화가 된다면 2차적으로는 바로 이제 방황하고 있는 시민 대통령의 지지를 끌어낼 수가 있다. 이런 단일 후보가 시민 진영과 녹색 진영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다. 대선에서. 그 지방선거에서는 이제 그 주요 지역의 후보 단일화를 하면서 시민 녹색 진영뿐만 아니라 당연히 그 총선에서는 비례 양학 정당을 이러한 과정이 결국은 바로 현재 노동당과 변혁당 수준이 아니라 노동당과 변혁당을 중심으로 강력한 노동자 정당이 필요하고 노동자 정당 안에 주도 세력은 당연히 사회주의 연합 세력이 된다. 이러한 전진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가능을.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정리하면 사회주의 좌파 진영의 대선 전략이라는 것을 보면 일부 진영에서는 이제 선거 불참론을 얘기했죠. 의회주의다, 개량주의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선거로서만 혁명을 달성할 수 있다는 선거 만능론이지 선거를 사회 변혁과 사회 개선의 수단으로 활용하자는 선거 활용론은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선거의 불참론은 바로 이런 선거 만능론과 선거 활용론을 똑같이 본다는 거죠. 이론적으로 선거 불참은 노동자의 선거 참여가 전면적으로 금지되거나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박탈됐다는 고려할 수 있다. 심지어 이 마르크스는 노동자의 선거 참여, 보통 선거가 시도되기 전이었던 1948년 부르주아 민주혁명 당시에도 선거 참여를 주장했습니다. 보통 선거가 된 이후에는 국가보험법이 남아있는 독일 사민당의 경우도 베베르 리크노에게 의학 활동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다만 냉전 시대 때 서구 사회를 부정하기 때문에 서구 사회에 있던 공산당의 경우 소련에 영향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국가 자체를 부정해서 선거 불참론이 주장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러한 정치 주장을 합니다. 한국에 있어서 현재 구조적인 전환이죠. 현장 노동자들이 소위 국가 권력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친자본적 정책을 수용하고 싶죠.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일부 당분간할 수 있고 대통령의 경우는 당분간할 수 없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이 자신의 대표자를 뽑고자 하는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목소리를 받아안고 그거를 좀 더 사회적 파급력 있게 만들고 강력한 노동자 후보가 필요하다는 이러한 요구를 받아 안아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대선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 현장에 대한 민주당의 영향이나 성장으로 되는 사회 문제들이 일어나는 영향을 차단하려면 선거에 적극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일부 좌파진에서 노동당, 권익당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무소속 민주노총 후보를 주장하는데 무소속 민주노총 후보를 통해서 민주노총 진보 통합당을 바로 수년 이내에 건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노동자 정치가 통합해야 되는데 현재 정당들은 불가능하다죠. 불가능. 왜 불가능하냐면 현재 진보 정당들이 일단 통합할 의사가 없습니다. 3분의 1이라는 동의를 당내 민주주의에서 얻을 수 있는데 불가능합니다. 통합은 그래서 각각의 정당들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기본적으로 국가 성장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연합하는 비례 연합정당 이게 현재로서는 가장 나아가 그 이상 통합은 불가능. 그래서 기존의 정당, 우선 정의당, 진보당, 그리고 노동당하고 변혁당이 통합되는데 그거를 제외한 무소속이라는 건 실체가 없다. 무소속 민주노총 후보는 실체가 없다. 다 빼면 남자. 그래서 이제 결국 당이 없는 후보라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죠. 일부에서는 한국적 상황에서 당 건설은 시기상조로 전선 사업, 투쟁전선 이러한 투쟁전선의 이유 없이 구조적으로 후보를 내야 된다는데 기본적으로 잘못됩니다. 당 없는 전선은 없다. 전선은 항상 당을 전제로 다만 이 당이 전선 안에 있냐 전선 바깥에 있냐의 문제가 한국에 있어서 노동계급의 양적 지표 세련을 노동자 중심의 제도단이나 전선 독자적으로 있어야 된다.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일부 전위 정파가 제도정당의 건설의 필요성을 부정하면서 공동투쟁체를 주장하고 공동투쟁체 내에서 자기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지도정당의 역할을 자행하는 것은 파급력이 있는 특정 인물을 내세워서 노동대통을 내세워서 사회주의 대중정당 건설 없이 바로 진보 대통합으로 가겠다는 것은 현장의 단계를 바라는 소박한 소망이지만 현실을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면 누가 나하더라도 5% 내외의 득표를 지켜주고 분열된다. 후보 단위를 못한다면 10단권 중대와 그다음에 무소속 후보 이렇게 무소속 부분이 많이 얻어야 1% 내외의 득표를 되게 안 된다. 그래서 선거 이후에 패배적 평가가 불가피하다. 그래서 무소속 후보 진영은 아무 조직적 결과물을 남기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진다. 그래서 사회주의 대중정당 건설이라는 부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진보적 대중정당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연합정당이라는 이러한 부분으로
조직적 목표를 분명히 해야지만 득표율이 낮다더라도 심리적인 그 총선 평가를 통해서 이후에 사회주의 정치와 노동자 정치가 발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기 위해서는 가장 문제가 지금 좌파가 분열되어 있죠. 노동당과 변혁당, 노동당과 변혁당이 이제 통합으로 하게 되고 현장 결집체, 좌파 결집체도 역시 지금 통합으로 가고 있다고 이게 좋은 계기가 되겠다. 좌파 결집체와 노동당과 변혁당의 통합으로 사회주의 좌파 지식인들의 대표 이런 것들이 삼자가 강력한 노동자 대통령 후보를 그리고 이제 민주경 선재는 사실은 현재 정의당과 진보당이 민주경 선재에 대해서 불투명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민주경 선재를 성사시키려면 무소속 후보가 아니라 단결된 좌파 후보, 좌파들이 단결하여 강력한 후보를 만든다면 오히려 민주경 선재 쪽으로 주장할 수 없다. 대중적으로 대담한 후보를 할 수 있다는 거. 또 한 가지는 이제 기술적으로 민주노총에서 이제 후보 단위라는 건 민주노총의 후보를 정하는데 민주경선에서 민주노총의 예비 후보를 무소속 예비 후보를 만들고 정당 후보와 경쟁한다는 건 민주경선제의 취지에서 그런 후보가 있다면 당원이라면 정당 절차에 따라서 것이고 무소속이라면 별도의 추도운동이 되는 민주노총 후보라는 것은 성립하지 않고 왜 민주노총에 그 조직된 다수는 진보당이나 정의당이나 노동당이나 공화당과 같이 각각의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외한 무소속이라는 실체가 없다. 그 무소속 후보가 예를 들어 사회주의 후보다 그러면 사회주의 정당 후보가 중복이 되죠. 그러면 후보가 갈라지기 때문에 사회주의 세력의 결선 투표로 갈 수가 없어요. 투표 결과를 왜곡한다. 좌파가 단결해서 노동자의 폭넓은 지지를 받는 후보를 발굴한다면 위에서 말한 그 민주노총 후보를 예를 들어서 민주노총의 정직위원장 민주노총의 조합원의 폭넓은 지지를 받는 후보를 좌파에 후보했을 때는 그것들이 서로 만난다는 거죠. 어쨌든 한국 사회에서는 사회주의 재정당의 것들이 표현되고 이번 대선의 목표는 바로 거기에를 잡아야 되고 이제 좌파의 결집은 노동당과 변혁당의 통합을 위한 게 좋은 기회다. 마지막 남은 과제는 자기 후보를 만들어내고 그 후보는 노동자 대중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는 후보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가능할 때 좌파가 전체 노동자 정치의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해서 촛불과 박근혜 탄핵에 있어서의 그 성과를 계승해서 지도적 시민의 지지까지도 받아낼 수 있다. 현재 정의당은 이제 그러한 의지, 민주경선제를 하거나 노동자 후보를 했다는 그런 의지도 없고 노동자의 그 지지라는 도적 후대도 없습니다. 진보당은 덩치만 컸지 정치의 영향력이 없죠.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회주의 좌파 진영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만 당 건설과 대선 투쟁은 분리할 필요가 없다. 김소연 총선에 지적했죠. 왜냐하면 이걸 똑같이 하게 되면 노동자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 사람하고 전부 다 사회주의 정당에 들어가는 노동자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사회주의자가 일부만 사회주의 정당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당면에서는 좌파와 다양한 노동자 세력이 노동자 대통령 추대 운동을 시작을 해야 된다. 추대 운동의 일부는 사회주의 사회주의 대중정당의 대중적 형태, 외부적 형태는 노동자당입니다.
이를테면 노동당과 변혁당이 통합하면서 사회주의적 요구와 정책을 내세운 노동자당을 건설하고 대선 후보는 노동자 대통령 후보로 지칭하는 유연한 전술을 구사하면 좌파와 범노동진영의 후보가 일치할 수 있고 같이 할 수 있다. 그래서 결론에서 보게 되면 사회주의 이 좌파 정당의 통합으로 민주국민의 좌파 현장 조직의 통합으로 이것들이 두 개가 같이 만나야 된다. 당은 사회주의 노동을 분명히 하고 현장 조직 협체는 사회주의 그 자체가 아니라 노동자 통합에서 반자본주의, 노동해방 운동가 정착. 이 두 진영은 공동으로 대선에 있어서의 조직 목표와 정치 수행을 위해서 대선에서 공동 수행과 공동 정당화하는 것을 채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미 노동당과 변혁당이 주도하는 원탁회의가 공투권을 자유했는데 이 좌파 결집제도 공투권에 같이 결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들 사회주의 좌파는 자신들의 강력한 후보를 발굴하여 노동자들의 지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사회주의적 의제를 지향하지만 바깥의 외안에 있어서는 대외적으로는 노동자 특징의 후보정치를 채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대선 수정 통해서 각성된 단체와 개인은 그 자기 정치적 수준에 따라 원하는 경우에는 사회주의 정당 단체에 참여하게 됩니다. 좌파 결집제의 경우에는 충분한 자기가 사회주의자라면 최소한 3층에 사회주의 활동가들은 사회주의 대중명당에 당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노동당이 보니까 중심으로 사회주의 대중명당 좌파 현장의 좌파들이 당해하는 과정, 노동자 대통령 후보를 만드는 과정, 이러한 과정들 그리고 민주노총 후보를 만들자는 이러한 요구들도 사실은 서로 상충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었습니다. 민주경선의 핵심 과제는 사회주의 좌파가 신상적 경쟁력과 맞설 수 있을 정도로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는 후보를 만드는 후보가 사회주의라는 간판 들고 나아가라 사회주의적인 의미와 가치를 지니는 한국 사회 개선안의 의제와 정책을 내려서 노동자들 중에 폭넓은 지지를 그래서 심상정과 김재현에게 민주경선을 요구하는 대담한 입장을 견입니다. 민주경선이 성공했다는 그 결과에 따릅니다. 반유보에 되지 않아도 사회주의 노동자당들의 책임있게 참여할 필요가 있다. 민주경선이 무산될 경우는 이제 심상정 김재현과 차별성을 보면서 완주를 하게 되는 거고 득표율이 낮다더라도 대선의 문제를 강경세를 준다면 구조와 선거의 득표율이 아니라 대선을 사회주의 도심정당의 건설로 계기로 삼았는가에 집중돼서 승적 평가를 했습니다. 민주경선의 방식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단순하고 명쾌한 것은 민주노총 조합원 총수 구조에 민주경선은 사실 민주노총 후보를 단일화하는 물론 이제 그밖에 민주단체 회원이라든가 진보적 시민이 참여하는 것은 민주노총과 진보적 단체들이 합의하는 가능하겠죠. 이 경우는 이제 선거법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주노총 조합은 총투표와 별도의 민중 선거인단 더 같은 시각에 같이 이제 선거를 병행하고 1대1 등가 원칙에 따라서 당선자를 결정하는 핵심은 사회주의 좌파가 신장된 경제와 맞설 수 있는 강력한 후보를 만드는 후보가 사회주의 대중정당 건설에 결합하여 좌파를 결속시키고 그리고 사회주의 정도 수준이 아니더라도 노동자 정치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까지도 같이 보내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가